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로 ES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강의는 헌법 입문 강의이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대부분 이제 1학년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법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른다, 법알못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이제 1학년 아니신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 강의를 하기는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을 듣고도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문 플러스 기본 강의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제 소개를 드리면, 아시다시피 저는 그 사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로 이어스와 메가 PZ에서 헌법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목표와 계획은 헌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고, 헌법의 체계 및 구조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대부분 이제 민법 선행학습을 하고 계실 건데, 이 민법이랑 형법이랑 공법이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이 공법이 굉장히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이고요. 매주 화요일에 이제 여러분들 9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답안 작성 연습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내일도, 오늘 뭐 첫날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내일 이틀째도 답안 작성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그냥 한번 50점짜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만큼 한번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써보시고 그다음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개별 첨삭을 다 해드리고 개별 면담을 다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이 총 3번이 있으니까 총 3번 동안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 제가 이제 원래 저도 비법 학사인데 그 공부를 굉장히 못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닮고 싶지 않은 모델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1학년에 입학할 때는 이제 저의 스토리를 들으면은 나는 강성민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2학년이 되면은 이제 강성민이 성적이 확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내가 강성민처럼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못 해봤고 그다음에 이 법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학을 공부하는 데서 뭐가 중요할까를 고민을 해보면은, 특히 또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뭐가 유의미하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답안 첨삭입니다. 답안 첨삭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부가 사실 내가 답안을 어떻게 잘못 써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로스쿨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내내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교수님들도 나에게 학점만 줄 뿐이지 이 답안이 왜 잘못됐는지를 절대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답안을 3년 내내 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최대한 제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기들과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 답안을 서로 돌려보고 서로 교정해보고 첨삭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될 때마다 답안 첨삭을 받아보시고 그 답안 첨삭에 따라서 새로 내가 답안을 한 번 더 작성해보시고 이런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주 화요일에 사례형 문제 답안 작성 연습을 할 겁니다. 사실 작년에는 그 데일리 테스트를 매일매일 풀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선행학습 하시는 분들이 민법 선행학습에 대해서 너무 치이다 보니까 데일리 테스트에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로만 줄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그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좀 전체적으로 그 헌법과 공법에 대한 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헌법과 공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라는 건 헌법과 행정법이 좀 전체적인 법 체계와 지위에 있어 좀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2교시에는 여러분들이랑 좀 중요한 판례들을 전문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로스쿨에 입학하시면은 판례들을 계속 읽어 나가셔야 될 건데, 이 판례들을 좀 어떤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읽어 나가셔야 되는지를 좀 볼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답안 첨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변호사 시험 공부는, 우리 법학 공부라는 건 판례를 읽었을 때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리걸 마인드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강사들의 강의를 듣는 이유도 이 수많은 문장에 있는 판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를 강사를 통해서 듣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강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학습해 나가시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판례를 읽었을 때도 이 판례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언어이해 공부하면서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문단을 읽어내면서 이 문단에서 핵심 문장이 뭐냐 이제 이런 걸 찾았던 것처럼 판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법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교시 때는 이제 그 판례들을 좀 읽는 연습들을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판례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실제 사례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판례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들 우리가 이렇게 답안을 써내야 되는구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늘 기본적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일 30분 동안 한번 답안을 써볼 거예요. 어차피 짧은 시간 동안 한 건데 똑같이 쓰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분량이 정해져 있어도 학생들이 답안을 써내는 그 능력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두 가지의 판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써내는지를 제가 조금 확인해드리고 교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의 시간은 미리 공지받으신 대로 9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1시까지 강의인데 뒤에 민법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모 변호사 맞습니까? 저보다 키 작은 정모 변호사의 민법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2시 40분에 마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을 조금 짧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의 모든 강의가 쉬는 시간이 15분씩인데 강의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쉬는 시간은 10분 정도로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좀 짧지만 강의 시간 전체가 길지 않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카톡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답장을 드릴 수 있을 때 바로바로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학교에 가셔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강의 자체는 여러분들이 헌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이긴 한데 헌법 제가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기본 강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좀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물론 이제 민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부하실 때 민법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이제 다들 좀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이제 다들 이제 내가 아니면 이제 누가 대형 로펌에 가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검사가 되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로클럭이 되겠어. 이런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실 건데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1학년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학년 학점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침에 그냥 잠깐 와가지고 헌법 강의 들으시면 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실제 학교에서는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3학년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공법을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은 교재는 지난주에 변호사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화요일 날 이제 공법 시험이 있었고 화요일부터 변호사 시험 시작해서 화, 수, 금, 토 있었고 오늘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교재를 개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8회 변호사 시험 그 다음 주에 학원에서 강의를 잡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변호사 시험 한 달 전에 시험을 치는 학생들 몇 명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시험 첫날 나한테 문제지를 좀 줄 수 있겠느냐라고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그날 밤새 이제 8회 변호사 시험을 다 반영해서 지금 교재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오시면은 기본권 파트만 제본이 되어 있는 책을 일단 무료로 드릴 거고요. 그래서 1학년 분들 사실 특히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기본권만 들으니까 이제 그 책으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권 파트만 제본이 되어 있는 책을 내일 아침에 오시면 드릴 거고 그리고 본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쯤 아마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진도 자체가 이제 기본권론을 한 7회, 8회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뒤에 통치구조랑 헌법 총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이제 교재를 구매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하면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가 공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 변호사 시험 자체가 이 실무가를 양성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모든 문제가 좀 소송법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민법에서는 민사소송과 어떻게 이걸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민법,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민사집행법을 물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형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법에서도 이 헌법과 행정법의 소송법적인 해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소송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친구가 돈을 빌려갔어요.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전에는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물건을 강제로 뺏어오거나 걔를 두드려 패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력 구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적인 문제잖아요. 사인 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건 거죠. 사인 간의 문제는 사인끼리 해결해라 라고 하고 이제 두고 있다 보니까 이 자력 구제의 방법 중에서 불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폭력이나 뭐 살인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인 간의 관계도 법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생긴 게 우리 민사법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민법 배우시겠지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너 나한테 빌려간 1천만 원 내놔 라고 하는 대여금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뭘 증명을 해야 됩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1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 배우실 때 이걸 권리 근거 규정 사실 내지 요건 사실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법학의 공부 방법론은 항상 요건과 효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건과 효과. 그래서 내가 이 1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되고 이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민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사실 여기서는 이제 대여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대여라는 게 내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얘기죠.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도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을 1천만 원을 빌려줬고 너가 몇 날, 몇 월, 며칠 날 갚기로 했잖아. 그런데 오늘은 지금 그날이 지났잖아. 근데 너 나한테 돈 줘야지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건 거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인과 항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민사 시간인데 이제 부인과 항변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부인이라는 건 아니로 시작하는 게 부인입니다. 아니로 시작하는 게 부인이고, 항변이라는 게 맞아, 그런데로 이야기가 시작하는 게 항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부인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냥 그러면 끝인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라는 건 사실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다 항변들이에요. 항변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구분해 보십시다. 나 너한테 돈 빌린 적 없어. 그럼 이건 부인입니까? 항변입니까? 돈 빌린 적이 없어. 부인입니까? 항변입니까? 부인이죠. 돈을 빌린 적이 아예 없다고 하는 거니까. 갚았잖아 라고 하는 건 부인이에요? 항변이에요? 갚았잖아 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로 시작합니까? 맞아, 그런대로 시작합니까? 맞아, 그런대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항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데 아직까지 그 갚을 날 도래하지 않았는데 부인입니까? 항변입니까? 돈 빌린 건 맞아. 근데 아직까지 갚을 날 멀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나 너한테 돈 받을 거 있잖아. 그걸로 퉁치자. 퉁치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상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부인입니까? 항변입니까? 나 나한테 돈 빌린 거 맞지만 너도 나한테 돈 줄 거 있으니까 퉁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 이 권리의 근거 규정 사실을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게 인정이 되었을 때 이 그런데 이하에서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법이
사실 그 민법 총론부터 시작하지만 민법 총론에서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부인과 항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총론에서 배우시는 뭐 착오로 인한 계약 해제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현 대리, 뭐 무권 대리 이런 것들 싹 다 이 을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들이고 이 갑의 입장에서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계약법이라는 이 채권 총론과 이제 그런 것들에 나오는 것들이 이 권리 부분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 권리에 해당하는 요건과 효과들을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항변에 피고의 입장에서 항변에 해당하는 요건과 효과들을 좀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건과 효과들은 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서 딸딸딸딸 외우시면 아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인 간의 관계는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2번,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폭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소해야 되겠죠. 자,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폭행하면은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혹은 제3자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게 되겠죠. 인지를 하게 되겠고 그럼 수사기관은 수사를 합니다. 수사는 어디서 합니까? 이제 경찰이 하기도 하고 이제 검찰이 하기도 하죠.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창 떠들썩한 이 경검 수사권 조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수사를 해봤더니 죄가 있네라고 한다면 자, 수사를 하면은 이 수사의 결과로서 그 수사기관은 두 가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소 처분을 하게 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헌법이랑 나중에 연결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자체가 그 대부분은 그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모든 법 영역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소 처분이라는 거 바꿔서 얘기하면은 공소 제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소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우리 형사재판은 공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형사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형사재판에 넘기는 검찰의 행위를 우리가 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형사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럼 이 형사재판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다루게 되겠죠. 자, 불기소 처분부터 다시 볼게요. 자,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봤더니 너 폭행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불기소 처분은 종류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은 뭐겠습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말 그대로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건 거죠. 범죄의 혐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소권 없음이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실 건데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많이 들어보셨었죠.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소나 공소나 하나 더 소추나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소나 공소나 소추 이거 세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다 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판에 넘기는 행위. 그러면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검찰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에 넘길 수가 없는 건 거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즉 소추를 할 수 있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공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근데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나중에 형사소송법 때 배우시겠지만 공소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소 중지라는 게 또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기소 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기소 유예. 사실 얘가 좀 특이한 거예요. 기소 유예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아이입니다. 혐의 없으면 말 그대로 나한테 죄가 없다라는 건 거죠. 죄가 없다라는 거고 공소권 없으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소추를 할 수가 없어. 혹은 얘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공소권 없음인데, 이 기소유예라는 것은 기소를 유예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뭔가 한번 봐주는 느낌이죠. 맞습니까? 기소를 지금만 유예해 준다라는 거, 한번 봐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소유예는 법률적 의미가 뭐냐면은 너 잘못했지만 이번에 봐줄게라는 게 기소유예예요. 너 잘못했지만 이번에 봐줄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혐의 없음 받았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안 나쁘죠? 괜찮죠? 공소권 없음 받았습니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뭐 상쾌합니다. 아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소유예 받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소유예는 기분이 나쁘죠. 얘는 여러분들이 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계속 배우시겠지만 이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에서 얘들이랑 달리 법률적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은 변호사들을 찾아오죠. 이 기소유예 처분을 없애달라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우리 경범죄처벌법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거나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타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어요.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거나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사람. 자,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이제 어떤 그 아파트에 사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한 40,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아파트 밖을 보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광욕 하기 딱 좋은 날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우통을 벗고 이제 누워 있었어요. 일광욕을 한다고. 근데 갑자기 한 5분 뒤에 경찰이 온 겁니다. 아저씨, 서까지 같이 가시죠.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막 연예인들이 막 몸 좋은 연예인들이 TV에 나가지고 알몸을 까는 거는 이제 가려야 할 곳을 가려야 할 곳이 아닌데, 나는 왜 위통을 벗는 게 가려야 할 곳입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되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기소유예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 형사 재판 단계에서 재판이 끝나면은 우리한테는 어떤 재판이 나오겠습니까?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죄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공소권이 없는데, 즉 수사기관이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는데 형사재판에 넘겼다든지 그런 사정이 발생하면은 공소기각 판결이란 걸 하게 돼요. 이것도 형소법의 사유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공소기각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소라는 게 나와요. 면소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가 사망했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이제 면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기록에서 배우시는 것은 뭐가 무죄 사유이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고, 결정 사유이고, 면소 사유이냐,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데 이 명예를 훼손한다라는 명예가 어떤 의미이냐, 이 명예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감정이냐, 아니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좀 외부적인 명예이냐,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이게 뭐 명예 감정에, 그러니까 우리 그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명예라는 게 외부적인 명예를 의미하는 거라면, 실제로 나의 외부적인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그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거고, 이 공소기각 판결은 나중에 형소법에서 배우시겠지만은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6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6가지 사유 중에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외우시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형사랑 소출을 받지 않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을 때, 뭐 혹은 친고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 그러니까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 친고죄인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없었던 사건. 반의사불벌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다른 건 거죠.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지만 죄를 논할 수 있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는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더 이상 죄를 논할 수 없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처벌에 불원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런 경우도 우리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라고 보고 있어요. 이 6가지 사유들을 외우실 거고,
공소기각 결정 사유도 4가지가 있고 면소 사유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결국 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 소추나 기소나 공소는 다 같은 말이다. 형사 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중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건 굉장히 조금 특이한 거다. 얘는 죄가 있지만 봐줄게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은 당사자한테 뭔가 불이익하긴 한 거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번은 민사소송이고 이제 2번은 형사소송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 그러면은 뭘 제기하면 되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뭐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혼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혼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간의 상속재산의 분쟁이 생겼다라는 것도 상속소송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은 자 3번과 4번은 우리가 합쳐가지고 뭐 가사소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사소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가사소송은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당연히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하겠죠. 사인간의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민법의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 이혼과 상속에 관한 분쟁들이 이제 민법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이제 민사소송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조금 내용이 특이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 법원이 따로 있죠. 저기 양재역에 가시면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 가사 분쟁들은 가정법원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좀 사인 간의 사적인 권리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제 5번부터예요. 자, 5번입니다. 1심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패소를 했어요. 자, 내가 을한테 분명히 1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재판부가 그 차용증을 제대로 못 보는 바람에 또 돈 빌려준 적 없네 라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1심에서 졌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2심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제 2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는 항소 내지 상고라는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자, 다시요.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법원이 하는 재판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면 크게 3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판결, 두 번째가 결정, 세 번째가 명령. 판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국 재판을 우리가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국 재판을 판결이라고 얘기해요. 종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김종국 말고 죄송합니다. 자, 종국 재판이라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웃음이 없으신 분들이시네요. 자, 종국 재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재판 절차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재판을 의미하는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천만 원 대여금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종국 재판인 것이고, 그럼 어떤 식으로 내리겠습니까? 판결이라는 방법으로 내리게 되겠죠. 판결이라는 방법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랑 명령은 종국 재판은 아니고 약간 좀 중간 재판에 해당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해당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정식 재판이 아니라 좀 간이한 절차로 해결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지급 명령 신청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들어보실 건데 이런 신청 사건들 이런 것들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명령도 이제 그 판결보다 조금 더 이제 경미하게 재판을 하는 절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항소와 상고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항소는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2심으로 올리는 거고, 상고는 뭐예요? 3심으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얘 둘을 합쳐서 상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소라는 표현은 그냥 어쨌든 그보다 높은 신급에 올리는 모든 행위를 그냥 상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고, 조금 더 우리가 엄밀하게 구분하자면은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건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건 상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소는 이걸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법부가 잘못된 재판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상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6번입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혹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누가 했을까요? 서울이라고 치면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했겠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 내가 술을 마시긴 했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란 말이야.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서 이제 그 멘트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내가 진짜 갑자기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도중에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큰 복통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옮겨야 돼서 갑자기 운전을 했다거나 좀 이런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그냥 술빵을 먹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술빵을 먹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알코올이 나온 것 같은, 혹은 가글을 했는데 거기서 알코올이 나온 것 같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하게 돼요. 행정소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거고, 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연히 행정부에 속해 있는 행정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양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라는 곳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행정법에서 배우는 것들이 과연 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행정법 시간에 좀 배우실 거고요. 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내 사생활을 침해한다. 자, 법률가들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간통죄를 형법에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간통을 했어. 간통을 해가지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통죄가 국가가 뭔데 나의 사생활을 개입해, 국가가 뭔데 나의 성적인 생활을 개입해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 간통죄를 다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까? 뭔가 우리 법률상 다툴 수 있는 절차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뭔가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고려를 하는 것이 헌법소송입니다. 헌법소송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5번, 6번, 7번에서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의 제일 기본적인 행위들을 제가 지금 이제 적어놨습니다.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뭘로 다투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상소의 절차로 다투어야 됩니다.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나중에 배우시게 될 처분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된다면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리고 입법자들이 만든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원칙적으로 뭘로? 헌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자, 마지막 8번 얘기해 볼게요. 자,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면은 그 담당 판사는 나한테 무죄 판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간통이라는 게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담당 판사가 우리 가족 지키기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넌 괘씸하니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서 나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재심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결정이 확정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다툴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는 같죠. 간통죄가 없는데 나를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는 같잖아요. 자,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뭘로 다투면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인 헌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여러분들의 쟁점들은 소송법적인 쟁점들은 항상 이제 대부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법률 조항이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때문에 이 헌법적인 영역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헌인 법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헌법에서는 주로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가 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문제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항상 헌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결국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게 헌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헌법의 의미입니다. 자, 헌법의 의미는 제가 딱 이렇게 한번 좀 나누어 볼게요. 헌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근본 규범입니다. 그 나라의 근본 규범이에요. 모든 국가 작용은 헌법의 근거를 두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국가 작용들이 헌법의 근거가 없다면 혹은 헌법에 반한다면 다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 규범이라고 하는 헌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배우시겠지만 뭐 행복을 추구할 권리, 직업의 자유, 그다음에 뭐 근로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 과연 무엇이 기본권이냐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란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창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이 파병을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 파병을 하는 게 되냐 안 되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죠. 미국에서 파병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어떤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이 파병 결정이 나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헌법전을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게 기본권인지를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권이라면은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을 들어가야 될 거고, 기본권이 아니라면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으로 안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권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의 주체들이 그 공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의 권한들, 행정부의 권한들, 사법부의 권한들이 있겠죠. 그 권한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이 우리 헌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는 만 40세가 되어야지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아시다시피 연임하거나 중임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헌법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입법부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뽑는다? 국민들에 의해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이런 것들이 헌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에 담겨져 있는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결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게 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통치 조직뿐만 아니라 이 헌법의 기본 원리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원리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뭡니까? 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 원리 이런 것들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흘러가는지가 우리 헌법에도 또 담겨져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학술적인 편제로는 크게 헌법총론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이 헌법총론은 당연히 이 모든 헌법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영역들, 헌법총론을 배우실 거고, 두 번째가 기본권론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통치구조론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통치구조론은 학교마다 조금 과목명은 좀 다릅니다. 국가권력규범론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름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통치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 편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식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 이런 것들은 수험적으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실 때도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오래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말 그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헌법전이 형식적 의미의 헌법입니다. 130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헌법전 자체가 그냥 형식적 의미의 헌법 그 자체인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게 형식적 의미의 헌법, 여기에 안 담겨 있으면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게 되는 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 스위스 헌법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스위스 헌법 볼 일은 없겠지만 스위스 헌법을 보면은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그 가축을 도살할 때는 그 가축에게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스위스는 헌법에서 가축을 도살할 때, 가축을 죽일 때 가축에게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도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 맞아요, 아니에요? 형식적 의미 헌법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헌법의 개념에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규범의 형식과 관계없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헌법이라는 거, 이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범을 담고 있다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스위스의 그 도살 조항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지만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는 해당하죠. 왜? 헌법전에 담겨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조문을 한번 잠깐 보시면 2조를 한번 보실까요? 2조 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끝입니다. 누가 국민인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끝이 나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2조 1항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만들어져 있겠죠. 어떤 법이? 국적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문, 국적법은 그냥 우리가 러프하게 얘기해 봅시다. 국적법은 헌법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이 아니죠. 국적법은 법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면은 국적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죠. 헌법에 담겨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국적법은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해당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다른 과목과 달리 부속 법률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게 헌법은 130개의 굉장히 적은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한 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들을 우리가 부속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선거법 굉장히 많은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로3이 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은 3학년 여름이 되면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뭘 버릴 것인가? 지금부터 뭘 버릴 것인가를 공부하는데 그 버리는 1순위가 이 부속법률입니다. 모든 7법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제일 첫 번째로 버리는 게 이 부속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한번 좀 귀동량으로도 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공부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3년 뒤에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 놓는 거랑 안 들어 놓는 거랑 차이가 엄청 크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 의미 헌법입니다. 절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형식적 의미 헌법은 말 그대로 헌법 130조에 담겨있는 내용들. 실질적 의미 헌법은 헌법 전에 담겨있지는 않지만 헌법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우리나라 수도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인 게 헌법 사항이에요? 헌법 사항이 아니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헌법전을 찾아보면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규정이 있게요? 없게요?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 헌법사항은 아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걔를 관습헌법이래요. 헌법 전에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여기 대통령이 살고 있고 여기에 그 국회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다라는 게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지만 어디에는 해당하겠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해당한다라는 건 거예요. 헌법 사항은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OT 때 하는 내용들은 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수험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실 때도 마찬가지죠.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민법 전을 의미하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뭐 있습니까?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이제 기타 다른 법률들을 다 포함을 하는 개념들인 거죠.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면은 형법 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면은 형법 전에는 없지만 누군가의 범죄의 구성 요건과 처벌을 담고 있는 법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거 뭐 도로교통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은 이 대한민국의 근본 규범이기 때문에 이 헌법이 모든 법률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개념들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헌법,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얘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딱 한 글자. 얘들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 자, 그러니까 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이 법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주로 이제 법률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법이라는 건 헌법도 법이고 법률도 법이고 법규명령도 법이고 행정규칙도 법입니다. 자, 법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가 제정한 것들, 국회가 제정해서 무슨 법률로 끝나는 것들 우리가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률이고 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행정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입법을 하기는 하는데, 즉 법을 만들기는 하는데 누가 만든 법이래요? 행정부가 만든 법을 우리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법규명령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행정 각 부, 법무부, 기타 무슨 부에서 만들면은 부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법령을 읽으시면은 그 내용에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으면 대통령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행규칙이면은 총리령, 부령이겠지. 어쨌든 법규명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자, 이 법규명령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특징은 법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규성이 있다. 법규성이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을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법규명령은 여러분들이 위반했을 때는 뭔가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규명령은 우리의 삶을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거는 법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이랑 헌법은 당연히 법규성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행정부가 만드는 법규 명령들도 법규성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강조한 부분이 차이가 있겠죠. 법규 명령은 법규성이 있는데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라는 데 이제 방점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구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규칙은 그냥 행정부에서 지네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정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고시, 훈령, 지침, 예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규성이 없어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행정법이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법규성이 있고 이런 고시, 훈령, 지침, 예규는 법규성이 없어요. 법규성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행정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총리령, 부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은 법규성이 없어서 행정규칙인 경우도 있고요.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이 법규성이 생기는 바람에 법규명령으로 기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행정법 시간에 중요하게 배우시는 건 거고,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라는 거 좀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다 나중에 배우시는 겁니다. 다 나중에 배우시는 건데 그냥 그때 나오는 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헌법 소송의 종류 중에서 헌법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소원. 이 헌법 소원은 오늘 나눠드린 헌법 재판소법 68조 1항 한번 보실까요? 헌법 재판소법 68조 1항.
68조 1항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외우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려면 헌법소원의 대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문에서. 뭐에 대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는 건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은 항상 굉장히 중립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외우시는 건 거예요. 자, 지금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보실 거예요. 이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권력의 행사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해볼게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가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혹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이겠죠. 질문, 법률 조항은 기본적으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정이 되겠죠. 왜? 여러분 삶을 구속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법규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왜? 법규명령도 법규성이 있으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겠죠.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나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고시가 법규명령처럼 기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예외적으로 될 수는 있겠죠. 지금 좀 어려운 내용들을 계속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개념만 좀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뭔지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 107조 2항 한번 보실까요? 잠깐. 헌법 107조 2항.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자, 헌법 107조 2항에 보시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규칙,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행정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규명령은 우리가 명령의 형식도 있고 규칙의 형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령 부령이 시행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 규칙, 그냥 이렇게 중립적인 표현이 등장할 때 이 규칙이라는 건 법규명령으로서의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규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개념들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특히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을 좀 잘 구분을 하세요.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고 행정규칙은 말 그대로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헌법전은 좀 계속 좀 들고 다니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시험 칠 때는 그 시험용 법전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 잘 하십니까? 저도 이제 한자를 그 자격증은 있지만 그 한자 급수 자격증은 있지만 한자를 읽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 한자 법전을 들고 어떻게 얘가 이걸 외우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한자를 다 읽을 수 있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다 보면은 이 그림이 어떤 글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자를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많이 보시면서 그냥 그 문장 자체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문장이었어라는 게 이제 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 시험에서는 뭐 이거 그냥 한글 법전 보실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뭐 아닌 학교도 있겠지만 나중에 실제 변호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한자와 한글을 계속 좀 병기하시면서 좀 많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드린 거고. 자, 우리 헌법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강의 총강에서는 1조부터 9조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특별히 의미 있는 내용들은 많이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은 국가의 3요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가의 3요소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헌법 10조부터 39조까지 있는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기본권 파트에 해당하고 사실 여기가 우리 헌법의 사실상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도의 70% 정도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3권 분립이 나오죠. 국회, 정부, 법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통치구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는 40조부터 65조에. 그 정부는 뭔가 좀 세부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법원도 10개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우리 헌법에서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특별히 결단해서 좀 넣어놓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관한 부분들. 우리 이런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에 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요. 조문이 3개밖에 없죠. 111조, 112조, 113조 3개밖에 없습니다. 선거 관리에 관한 거 114조, 115조, 116조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선거 관리에 관한 것은 사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연임을 시도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 집권을 시도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자, 특히 이제 이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가 문제가 되었던 게 언제입니까? 우리 그 헌법의 역사를 봤을 때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선거가 제일 문제가 됐을 때 이승만 정권 때죠. 이승만 정권의 말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부정선거가 터지죠. 부정선거가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항쟁을 일으켜서 결국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헌정사 시간에도 배우시겠지만 1공화국이 무너지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헌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각급 선관위, 우리 지역 선관위 헌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어쨌든 우리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와 관련이 있는 선거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딸랑 2개의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규정을 딸랑 2개를 둘 거면서 굳이 헌법에 둔 이유는 뭘까요?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지는 말라라는 결단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하건 말건 어떻게 합치고 쪼개고 상관없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없애지는 말자라는 게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이런 것들을 제도 보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도 보장. 제도 보장. 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국민의 기본권은 언제나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건데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 제도는 딸랑 2개 두고 있는 거. 우리 헌법에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직업공무원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대표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보면은 딸랑 2개를 둔 이유가 뭘까? 이 제도를 최소한 없애지는 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없애지는 말자. 예를 들어서 그 제주도에 가시면은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전에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을 주민들이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꾸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그냥 행정구역으로만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을 임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층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단층 구조로 없애버린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헌법은 이 제도를 보장하는 취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깡그리 없애는 것만 안 된다라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를 조금씩 조정하거나 패치하거나 분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본권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들은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제도들은 그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만 없애지 말자. 최소한 그 제도 자체를 존립은 시켜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최소한 보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관한 내용이 제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어떤 경제질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원칙은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질서죠. 자유시장 경제질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그 국민들의 경제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근데 그 자유시장 경제질서만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마트 내가 영업 잘하고 있는데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쉬어.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영업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시장적 경제질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 경제질서에 개입하고 규제하고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건 거예요. 이제 그런 경제질서에 관한 것들 여기서 배우실 거고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헌법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근본 규범이기 때문에 좀 쉽게 법률을 바꾸는 것처럼 함부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으로 헌법 개정의 절차들을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학술적 편제는 헌법 총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책 보시면 되시니까 헌법 총론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은 없고요. 사실 헌법 총론이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헌법의 해석, 우리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헌법은 어떻게 개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헌법의 기본 원리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면은 국민주권, 그 다음에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그 다음에 문화국가, 국제평화원리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의 6가지 기본 원리에 해당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국민주권은 뭐겠습니까? 국민주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고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쓰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국민주권이고 뭐가 민주주의입니까? 자, 국민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쵸? 그리고 민주주의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 민주주의 원리 제일 많이 얘기합니까? 우리 민주주의 방법대로 해결하자라고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음식 먹으러 갈 때 자,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다음 만날 모임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막 서로 이견이 달라. 우리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합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투표를 한다든지 혹은 그 투표를 하는 방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을 하는 건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국민주권은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국민주권은 주권의 소재 뭡니까?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는 뭐겠습니까? 가위바위보, 다수결, 투표, 주권의 행사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주로 대의제 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치국가 원리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죠. 법이 다스리는, 그렇죠? 법이 다스리는 법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공권력은 법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법치국가 원리에서 배우시게 되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딱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법률을 신뢰한다라는 원칙이에요. 나는 현재 존재하는 법률을 신뢰한다라는 원칙. 그래서 나한테 내년에 생기는 법률로 지금의 나를 규율할 수는 없다라는 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소급입법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것들이 법치국가 원리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국가 원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 원리이고요. 문화국가 원리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국가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국제평화주의, 평화국가 원리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하지만 국군은 둘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제평화주의입니다. 국제평화주의에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외국과 체결하는 그 조약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조약. 헌법총론에서 나오는 건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본권론에서는 누가 기본권을 가지는지 우리가 내일부터 먼저 들어갈 부분이 기본권론인데, 자, 일단은 그 기본권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 기본권의 종류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누가 기본권을 가지는가?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로스쿨 입시 준비하면서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특히 어떤 판례 보면서 최근에 문제되었던 낙태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태아의 생명권과 이런 그 인부의 자기결정권 어쩌고저쩌고 이제 논술 준비할 때 공부 많이 하셨죠.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느냐, 예를 들면은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권 주체성에서 배우실 거고, 기본권의 효력은 우리가 당연히 국가한테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배울 거고요. 보호 의무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경합과 충돌은, 기본권 경합은 하나의 사건으로 나한테 여러 가지 기본권이 문제가 될 때의 문제인 거고, 기본권 충돌은 방금 말씀드렸던 태아의 생명권과 인부의 자기결정권,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의 문제를 우리가 기본권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 건 거죠. 그런데 그 기본권 제한이 한계를 넘는 순간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권을 공부하시면서 구분하셔야 되는 개념이 제한된다라는 개념과 침해된다라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제한을 하죠. 제한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계시는 과잉금지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제로성, 법익의 균형성을 따져보니까 제한은 하는데 그 정도는 침해는 아니야 라고 이제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기본권은 제한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그 제한이 한계를 넘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쓰는 방법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항상 기본권의 답안이 이런 방식이에요. 어떤 기본권 문제되는지 쓰고, 이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쓰고, 마지막으로 침해되는지 쓰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기본권 강론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자유죠. 나 좀 가만히 냅둬.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이고요. 청구권적 기본권은 뭔가 내가 국가한테 어떤 청구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건 바꿔서 표현하면은 청구권적 기본권은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절차적 기본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을 우리가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한테 좀 개입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세요. 내가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적 기본권은 어떤 기본권이랑 제일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자유권적 기본권이랑 완전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한테 개입하지 마, 방해하지 마, 내 자유를 그만 냅둬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가장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